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두엽의 네 가지 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엽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이 있었죠. 그리고 그 뇌 영역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이론이었습니까? 그렇죠. 뇌기능 국제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세 차시에 걸쳐서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지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감각을 하는가 하는 감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눈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과 뇌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감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감각 과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 그리고 시각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감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감각과 지각이라는 이 장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감각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감각에 되는 자극들, 즉 외부 자극들을 주워 담아서 뇌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어떤 자극들을 그 재료들을 모아서 뇌로 보내는 과정이 모두 감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온 그 감각 자극들을 뇌가 감각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은 사물의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들을 해석하고 조직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 19세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잠깐 보도록 합시다. 19세기 이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대상을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은 영혼이 유출되고 그리고 사물에 대한 정령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중세의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세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19세기 이전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내 영혼이 밖으로 눈을 통해서 튀어나가서 친구들을 쭉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친구를 인식하는 즉 지각하거나 혹은 이제 감각하고 지각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혹은 친구가 있는 정령이 내 몸으로 혹시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상 혹은 친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19세기 이전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령 혹은 영혼이 우리의 감각과 지각 과정을 통제한다 혹은 영혼과 정령이 우리 그 감각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이후에 이제 밀러라는 사람이 특수신경 에너지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정신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이제 분야를 창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감각과 지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절대역과 차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절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친구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를 한번 손등에다가 올려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손등에 있는 게 느껴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느껴지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할 수 있을 텐데 대체로 한번 올려놓게 되면 아마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서 이제 느껴보라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머리카락을 조금씩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머리카락이 정지했을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그랬다가 머리카락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친구는 그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이 경우는 촉각에 해당하는데, 촉각이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절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암실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지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을 어렴풋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감각을 하기에 필요한 절대 충분한 수준, 그것이 절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도표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절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제 촉각이든 아니면 시각이든 간에 요 절대역 이하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역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뭘 보든지 아니면 느끼든지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감각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 상태, 그거를 이제 절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차이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 추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100g씩 양손에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200g씩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왼쪽에 100g을 들고 있는 사람 한쪽에다가는 3g짜리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200g을 들고 있는 사람의 한쪽에는 6g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이 무게 차이를 잘 느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0g씩 들고 있는 사람에게 3g짜리 추를 하나 올려놨을 때와 200g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6g짜리를 올려놨을 때 A, B 중에서 누가 더 이 차이를 잘 느낄까요? 답은 같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1장에서 그 베버라는 사람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베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극 간에 차이가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빛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8% 정도 차이가 나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구분한다고 그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차이가 나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100g에 2g, 그다음 이런 것들이 100g에서 2%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차이가 나면 두 개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차이역에 어떻게 보면 빛과 무게, 소리 간의 최소의 어떤 차이를 느끼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아는 것을 우리는 차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변환과 감각 수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의 어떤 대상을, 만약에 시각을 예를 든다면 빛이 있고 그리고 빛을 대상이 반사하면서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올 텐데, 이런 빛 에너지, 이걸 이제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물리적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는 전기 생화학적 부호로 바뀌지 않는 한은 대상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생화학적 부호로 바꾸는 뭔가 중간에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감각세포입니다. 그래서 시각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이제 감각세포가 있을 것이고 후각 같은 경우는 코에 있을 것이고 청각 같은 경우는 귀에 있을 겁니다. 이런 감각세포들을 통해서 물리적 에너지가 전기 생화학적 부호로 바뀌고 나서야 우리는 외부 세상의 그 세상에 대한 그 물체 혹은 어떤 대상을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엔 수능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왼쪽에는 뜨거운 물을 놓고, 자, 오른쪽엔 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미지근한 물을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한 1분 동안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가 중간에 미지근한 물로 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차가운 물에 넣었던 손은 미지근한 물에 넣게 되면 이 미지근한 물이 좀 더 뜨겁게 느껴질 것이고, 뜨거운 물에 넣었던 손은 그 중간에 미지근한 물에 넣게 되면 더 미지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이 손이 그 감각이 점점 순응이 돼서 이게 적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환과 순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다음에 이제 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장에서는 우리는 그 시각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고 청각이나 후각 혹은 촉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기 때문에 눈 구조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시각을 즉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도 가시광선 내에 있을 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빨간색 밖에, 즉 이건 적외선이나 보라색 자외선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구간을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가시광선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눈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이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제 대상을 우리 외부에 있는 거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눈 구조를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인데요. 피부나 뼈 혹은 다른 내부 장기와 달리 눈은 그 생김새와 구조도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생성 과정도 참 특이합니다. 태아 때 뇌의 일부가 변형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은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도 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마음의 창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얼굴 좌우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눈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우리 몸 유일의 시각기관으로 크기는 약 지름 2.4cm 정도 됩니다. 눈의 가장 앞에는 각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각막은 빛을 투과하는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 안에는 눈동자의 색을 결정짓는 홍채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홍채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면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결정됩니다. 홍채 바로 뒤에 있는 볼록 렌즈 모양의 수정체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물질이 채워져 있어서 그 조직이 매우 유연합니다. 그래서 두께 조절이 참 쉬운데요. 때문에 눈과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가 두께를 조절하면서 피사체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눈의 내부 조직은 세 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구의 가장 바깥쪽은 무혈관성 섬유층인 섬유막이, 중간층은 혈관성 조직인 포도막이, 그리고 가장 안쪽엔 신경 조직인 망막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인 섬유막은 앞쪽은 각막, 나머지는 공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막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공막은 근육이 붙어 있어서 위, 아래, 그리고 좌우로 눈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흰자라고 알고 있는 이 공막은 조직이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안구벽의 중간층인 포도막은 앞쪽은 홍채, 뒤쪽은 맥락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이 풍부해 안구의 영양 공급원이기도 한 맥락막은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안구벽 가장 안쪽인 망막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시세포와 시신경을 통해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우린 비로소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의 구조는 카메라와 매우 흡사하고 그만큼 또 복잡합니다. 각각의 기관은 하는 역할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린 민감하게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자, 동영상은 눈의 구조까지만 보고 그럼 다시 시각 처리 과정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눈 구조를 보면 자, 동공을 보시죠. 자, 동공은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죠. 자, 구멍이고 이 동공을 조절하는 부분이 그렇죠. 홍채죠. 자, 그다음에 이 그 대상을 조금 더 이제 그 이미지를 좀 초점을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홍채 뒤에는 뭔가 투명 디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수정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빛이 동공을 통과해서 홍채를 거쳐서 수정체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망막에 이제 상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가 그 외부의 생화학적 부호로 바꾸는 감각세포가 드디어 이 망막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막에는 우리가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 수용기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중심화라는 것이 있죠. 자, 중심화라는 것은 그 시각에서 정교하게 정교하게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망막의 중심이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심화의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감각 소용기 중에서 추상체라는 것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맹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맹점은 이 맹점에 상이 맺혀지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맹점에는 감각 수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망막에 있는 그 시신경들이 모아가지고 뇌로 전달되기 위해서 이 맹점을 통과해서 모든 시신경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공을 들어온 그 어떤 상은 망막에 맺혀지고 망막에 있는 것이 전기 생화학 부호로 바뀌면서 맹점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뇌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 눈에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망막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결국 망막에서 이제 상이 맺혀지는 부분이죠. 자, 이 망막의 층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양극세포, 뭐 신경절세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것이 이제 감각 수용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보면 간상체와 추상체는 대략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바로 간상체이고 이것이 추상체입니다. 자, 간상체와 추상체가 모양이 다르죠. 자,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안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간상체와 추상체가 역할이 바뀌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간상체와 추상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상체라는 것은 야간에 주로 활동하게 되고 추상체는 낮에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있을 때는 이 추상체가 활동을 하다가 극장에 어두운 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간상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간상체가 활동하기 전까지 그리고 추상체가 이제 역할을 끝낼 때 이 순간에는 잘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가 운전하다가 밖에 있다가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터널이 100% 그냥 깜깜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터널을 밝게 하든지 아니면
터널을 들어갈 때 어떤 표시가 있냐면 꼭 라이트를 켜시오 같은 표시가 있게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사항체와 추상체의 특성을 보면 여기서 네 번째 보면은 간사항체는 밤에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상력은 상당히 낮지만 어쨌든 빛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이 그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높은 민감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추상체는 낮에 어떤 대상을 면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중심화에 이 추상체가 몰려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민감성은 그렇다면 낮에는 빛이 풍부하기 때문에 민감성이 높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낮은 민감성이라는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상체는 낮에 활동을 하고 있고 대상에 대한 이 해상력이 높고, 그리고 이제 색채 감각을 이 추상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두울 때 활동하는 이 간상체는 색 변별이 거의 불가하죠. 그래서 이 간상체는 색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형체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망막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간상체와 추상체입니다. 그리고 빛은 맨 왼쪽에서 오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간상체와 추상체가 가장 먼저 정보를 처리하는데 배치된 순서를 보면 간상체와 추상체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꾸로 마치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간상체와 추상체가 들어오는 빛을 바로 받게 되면은 이 그 빛이 분산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빛을 바로 받게 되면 마치 눈부심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눈에서 그러면 시각까지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는가를 보면, 자, 자극이 들어오면 자, 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각막에서 자, 동공을 거쳐서 수정체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감각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간상체와 추상체이고, 그 다음에 양극세포, 신경절세포, 맹점을 거쳐서 시신경 교차라는 것을 거치면 LGN이라는 곳을 거쳐서 시각피질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시각피질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대뇌 피질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양극세포, 신경절세포, LGN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면 감각과 지각이라는 과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런 세포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눈에서 정보 처리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대뇌 피질에서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 정도까지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략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어떤 사진을 보게 되면 눈을 거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간상체와 추상체를 거치고 여러 가지 세포를 거쳐서 1차 시각 피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이제 뇌에서 정보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이 시각 피질에 보면 크게 세포가 세 종류가 있어서 대상의 어떤 특성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순세포, 복합세포, 그리고 초복합세포라는 이제 세 가지 세포가 있는데, 단순세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특정 방위의 막대에만 반응하고, 복합세포는 특정 방위와 운동 방향에 막대에 반응하고, 초복합세포는 특정 방위, 운동 방향, 크기, 막대에 반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계속 하나의 특징이 계속 추가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단순세포라는 것은 특정 방위의 막대에 반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막대, 이렇게 이런 곳에만 활성화되는 단순세포가 있고, 또 이런 방위에만 반응하는 단순세포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방향, 그래서 이런 특정 어떤 방향에만 활성화되는 세포들이 단순세포이고, 자, 복합세포는 특정 방위에다가 운동 방향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있는 세포, 이런 대상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 여기에 민감한 복합세포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세포, 이런 모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민감한 복합세포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초복합세포는 방위하고 운동 방향 그리고 크기 세 가지가 이제는 더 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향과 이 남북 방향이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이 정도고 크기는 이 정도 막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에 이제 민감한 것이 초복합세포고, 자, 이제는 크기가 다르죠. 자, 이거하고 그 다음 방위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와 이런 그 비스듬한 방위에 민감하고 여기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포에 민감한 것이 바로 초복합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피질에는 단수세포, 복합세포, 초복합세포라는 이런 세포들이 있어서 눈으로 들어온 자극을 이제 뇌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조직화하고 이제 해석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는 그 감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눈에서 뇌에 이르는 그 시각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각할 때 아까 얘기할 때 추상체는 색을 변별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색채 시 우리 색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